자, 그러면 이제는 다음 두 번째 파트인데 수술에 관한 디오나비를 가지고 실제 수술을 이제 하는 방법 혹은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 일단 제가 이제 이쪽에 이 단원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쓰는 기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죠? 서지컬 킷이나 혹시 인스트루먼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디오나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당연히 아셔야 되고, 그런 걸 바탕으로 어떻게 드릴링을 해야 된다고 하는 프로토콜이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리고 개구량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냐는 그런 소소한 팁도 다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디오나비 꽃이 되는 무절개 상악동 거상술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겁니다. 첫 번째 서지컬 킷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일단 마스터 키트가 있고요. 마스터 키트는 레귤러 사이즈의 임플란트 3.8, 4.0, 4.5, 5.0을 쓰는 것, 얘를 신기 위해 필요한 키트들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출시된 게 네로 키트라고 해서 3.0이나 3.3의 직경이 작은 임플란트, 특히 상악 전치부에 쓰게 되는 얘네들 기본 개념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른 컨셉을 가지고 만들어진 기구이기 때문에 스펙도 다 달라요. 자, 그리고 상악동 거상술을 위한 키트도 따로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수술이 용이하게 잘 되도록 그러니까 실수 없이 잘 되도록 필요한 게 서지컬 픽스 키트라는 것도 있어요. 이 이후에 와이드 키트도 나왔는데 여기는 아직 제가 정리를 못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마스터 키트에 있는 것부터 봅시다. 마스터 키트 기판은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이게 계속 버전업이 되고 있다, 그죠? 거기에서 그냥 크게 이제 생각해 보면 티슈 펀치라는 애가 있고 본 플래팅 드릴이라는 일반 임플란트, 그러니까 절개 임플란트에서 쓰지 않는 기구들이 이렇게 있어서 조금 특이하게 보일 거고, 그 다음에 가이드 드릴 혹은 2.0 드릴, 그리고 이제 파이널 드릴, 그리고 나중에 임플란트를 심는 커넥터까지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에 아까 보여줬던 그 슬리브, 그러니까 서지컬 가이드 내에서 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그 슬리브가, 이 모든 기구들이 슬리브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할 건데 다른 애들은 다 크기가 맞아요, 그죠? 근데 여기 뭐 2.0 드릴이나 이런 이니셜 드릴은 잘 안 맞죠, 그죠? 뭐 걔네들이 헐렁하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만든 드릴 튜브를 이용을 해서, 드릴 튜브를 만든 이유가 있겠죠, 그죠? 특별히 얘네들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릴 거예요. 자, 하나하나 가볍게 보면 일단 티슈 펀치라고 하는 거는 연조직을 이렇게 절개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보통은 주수 뭐 혹은 무주수 하에 50rpm으로 살짝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한 번에 다 떼낼 필요는 없고 살짝 그 외형만, 그러니까 아웃라인만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일부러 막 뜯어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했을 때는 잘 몰라서 가이드를 끼우고 얘를 해가지고 분명히 이렇게 지금 오른쪽 그림처럼 얘 구멍이 뽕 뚫려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가이드를 다시 들쳐내고 그거를 익스플로러로 막 끌어내고 그랬는데 전혀 안 그러셔도 돼요. 그냥 나중에 연조직이 이 형태에 따라서 다 잘려 나가도록 만드는 목적이 얘를 뜯어내는 목적은 아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50rpm, 저는 주수하에 합니다. 그리고 본 플래트닝 드릴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드릴인데 요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얘도 지금 무주수라고 써있는데 주수하에 하시는 게 좋아요. 주수하에 500rpm이나 1000rpm 정도 고속으로 해서 그냥 한 번에 딱 코티칼 본을 따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나중에 얘기할 그 오프셋에 따라서 식립 깊이를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릴 튜브라고 하는 건 2.0 드릴이 흔들림 없이 드릴링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요거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가이드 드릴 2.0, 그래서 이제 홈을 이렇게 만들기, 보통 이제 쓰기도 하는데 이제 요거는 생략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이제 2.0 이니셜 드릴이 나오죠. 가이드 튜브를 끼우고 이렇게 하는데, 자, 다음 파이널 드릴은 각 직경별로 해서 각 길이별로 있는 것들을 그 각 상황에 맞게 그 초기 고정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적당히 이제 조합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프로파일 드릴은 각 직경에 맞게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상부의 골, 코티칼 본을 정리해 주기 위한 거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다 같이 설명드릴 거예요. 다음 오브트먼트 프로파일 드릴이 상당히 특이한 드릴인데, 생긴 것도 특이하지만 이게 처음에 잘 안 써요. 이게 굳이 이걸 써야 되나 이해를 잘 못 하셔가지고 저도 좀 많이 등하시는데, 이걸 안 쓰면 차후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다 벌어져요.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철이 완전 체결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뭐 스캔바디든 오브트먼트든 모든 것들이 완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철이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겨요. 뭐
환자한테 수술 치료 다 끝났다고 하고 뭐 3개월 후에 보시면 됩니다라고 다 했는데 뭐 일주일도 안 돼서 한 달도 안 돼서 치아가 흔들린다고 하는데 보면 대부분 엑스레이 찍어보면 이제 이렇게 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그걸 인지 못하고 했던 케이스 되게 많거든요. 지금 이제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미리 다 그걸 정리를 해주는데 그걸 정리해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어부트먼트 프로파일 드릴이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같이 설명드릴게요. 쓰는 방법도 이제 맷돌 같듯이 이렇게 넓게 이렇게 돌려야 돼. 다음 임플란트 커넥터인데, 그러니까 임플란트 커넥터 그 홀을 충분히 뚫어놓고 그 커넥터에 임플란트 픽스처를 연결을 한 다음에 얘를 이제 식립을 하죠. 그래서 그 헥사 방향을 맞춰서 그러니까 Z 요소 높이 픽스처의 높이를 식립 높이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또 오프셋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돌기 모양에 맞도록 이 헥사 방향을 다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인저치에 걸려서 안 들어간다 할 때는 이렇게 커넥트 익스텐션을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네로우 서지컬 키트에 쓰는 기구는 조금 좀 달라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얘는 오프셋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12로 고정이 돼 있거든요. 대신 슬리브의 높이가 6mm짜리가 있고 4mm짜리가 있어요. 근데 레귤러에서는 슬리브의 높이는 정해져 있거든요. 4mm로. 오프셋이 달라지는데 얘는 개념이 좀 달라서 개념이 다른 이유는 전치부 전용이라서 개구 제한에 대해서는 거의 영향을 안 받죠. 그러니까 이 슬리브의 높이가 높을수록 수술의 정확도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얘 1mm를 더 올리면 수술의 오차가 엄청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얘가 무조건 길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환자 구강 내에 드릴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귤러 사이즈, 그러니까 마스터 키트에 들어가는 슬리브는 4mm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전치부에다가 임플란트 심으면 개구 제한에 걸리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최대한 그러니까 길게 할수록 유리하니까 6mm로 늘리는데 경우에 따라선 잇몸이 두꺼우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4mm로 낮추죠. 어쨌든 그때는 오프셋은 12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프셋에 대한 개념도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똑같이 티슈 편치, 본 플래티닝 드릴, 드릴 튜브, 이니셜 드릴, 파이널 드릴, 프로파일 드릴 크기만 작지 다 같은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서지컬 가이드 픽스 키트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걸 또 이제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서지컬 가이드 픽스 핀이 있고 서지컬 가이드 픽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자, 서지컬 가이드 픽스 핀은 사실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얘 아래쪽 부분에 직경이 대략 2.0 정도 돼요. 얘가 왜 필요하냐면 얘는 언제 쓰냐면 초기에 이니셜 티슈 펀치 쓰고 본 플래팅 쓰고 2.0의 적당한 길이만큼 드릴링을 한 다음에 얘를 끼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자,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치학 케이스에서 제가 상하게 진짜 시작할 때부터 이건 상당히 난이도 높다고 생각을 하겠죠. 스캔부터 정합부터 디자인부터 가이드를 만드는 모든 과정이 다 힘든데 어쨌든 아까 그러니까 파트 1에서 말씀드렸던 과정에서 모든 팁들을 활용을 해서 가이드 자체를 정확하게 만들었다고 합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걔가 정확하게 여기 안착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경조직이 있다라고 하는 건 모든 걸 편하게 하고 수술의 오차를 줄이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 경조직이 있으면 가이드가 스테빌리티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가이드를 그냥 끼워놓고 하면 내가 힘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 가이드 자체가 들썩들썩 할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위험한 요소거든요,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렇게 픽스핀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 오버덴처를 위해서 제가 6개를 심는 계획을 세웠던 환자인데 얘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손으로 잡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점을 미리 드릴을 하는데 어디까지 드릴을 하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2.0 드릴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3개를 먼저 뚫어가지고 2mm 드릴로 뚫어가지고 픽스핀을 꼽는 거예요. 꼽으면 더 이상 얘네들은 손을 떼도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안정성을 가지고 얘를 다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빈 구멍에다가 임플란트를 예서지에 다 심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얘네들 빼야 되잖아요, 그죠? 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이 스테빌리티는 또 저희 잃어버리는 거니까. 근데 그걸 방지하는 게 아까 서지컬 픽스라는 건데 다른 케이스도 보면 요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뭐 2점, 3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원래는 3점을 쓰는데 이제 이 그림은
세 개 쓰다가 이제 2개로 가는 중간에 찍은 사진이라서 이렇게 나왔어요. 어쨌든 3점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안 움직이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임플란트를 신고 나서는 픽스 핀을 못 쓰니까 가이드 픽스라는 걸 써요. 자, 그거는 오프셋의 그 임플란트의 위치가 결정이 깊이가 이렇게 달라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케이스 같은 환자들 보면 아까 같은 케이스에서 여기서 이 2개를 다 하고 뺐다라고 하면 나머지 4개 부위에 적당한 3개를 찾아서 임플란트가 신겨져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그 가이드 픽스를 꼽아서 하면 나머지 2 부분 다시 계속 진행할 수 있죠. 이렇게 그 조합을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무취학 케이스뿐만 아니라 가이드 픽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자, 이 환자 봅시다. 25, 6, 7을 심을 건데 24, 5, 6, 7 심어요. 이렇게 4개가. 자, 그러면 얘는 유치학이라서 스테빌리티가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수술에 들어가 보면 7번 심을 때 얘 엄청나게 흔들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레진, 그 서지컬 가이드 자체가 플라스틱이잖아요, 레진. 그러니까 얘가 낭창낭창 거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 4, 5, 6, 7 중에 어디를 먼저 내가 수술을 할 건가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7번을 먼저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7번을 먼저 했을 때 이 가이드가 안정성을 어디서 받고 있냐면 3번에서 받고 있죠. 근데 3번에서 멀어질수록 이 팔이 길어지다 보니까 얘네가 되게 많이 흔들리거든요. 절대로 7번 먼저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4번 같은 경우에 흔들림이 훨씬 덜해요. 왜냐하면 3번에서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4번이나 5번을 하고 그 중에서 수술을 하기 좀 용이한 부분을 한 다음에, 제가 했던 건 5번이 그나마 본이 좀 좋아서 5번을 먼저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가이드 픽스를 꼽은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6번, 7번을 하면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면 가이드도 정확하게 만들 수 있고 그 가이드 자체 스테빌리티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구를 잘 활용을 하시면 수술을 잘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디오나비의 가장 주요 컨셉인데 이 개념 반드시 알고 지나가셔야 되거든요. 뭐 오프셋, 드릴 튜브, 보니팅, 그다음에 뭐 봄플리팅 드릴, 슬리브 컨택, 오브톤드 프로파일, 이런 것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프셋을 먼저 보자면, 오프셋이라고 하는 건 사전적 정의는 슬리브 상단에서 픽스처의 플랫폼까지 길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길이를 우리는 9mm로 정해놨어요, 표준 사이즈로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잇몸이 두꺼운 환자분들 있죠. 그런 경우에는 슬리브를 거상한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1.5mm 한 단계를 거상을 해요. 혹은 잇몸이 더 두껍거나 아니면 본이 안 좋아서 더 깊이 심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게 더 길어져요. 그래서 12 해서 디오나비 시스템에서는 드릴의 길이가, 드릴 자체가 이렇게 테이퍼진 게 아니라 스트레이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이를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드릴이 이렇게 경사 테이퍼진 형태라 이렇게 하면 안 맞죠, 그죠? 근데 이렇게 거상을 해야 되는 케이스도 저희는 이렇게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가능하면 거상을 할수록 정확도는 떨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작을 하는 거는 위에 슬리브를 통해서 기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타겟 목표점은 임플란트의 에이펙스 부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분이 멀어질수록 요게 조그만 오차가 멀리 갈수록 더 오차가 커지기 때문에 패스가 틀어질 가능성이 커서 가능하면 9mm로 맞추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내가 10mm 픽스처를 심는다 하더라도 오프셋이 9일 때는 10mm를 쓰지만 오프셋을 내가 1.5mm 올리는 경우에는 계속 내가 써야 되는 드릴 11.5드릴을 써야 되고 3mm를 거상하면은 13mm 드릴 써야 되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드릴 튜브에 대한 얘기인데, 자, 보통 마스터 키트에 들어있는 드릴 튜브가 9mm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얘가 왜 필요하냐면, 자, 드릴 튜브는 2mm 드릴을 쓰기 위한 처음에 저희가 먼저 드릴링 할 때 쓰는 거죠. 자, 그러면 파란색으로 보면 슬리브 내에 드릴 튜브를 끼우고 2mm 드릴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3개의 요소가 한 자리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얘, 그러니까 슬리브하고 드릴 튜브 사이에는 0.01mm의 공차가 있어요. 그리고 드릴 튜브하고 2.0 드릴하고는 0.1mm 오차가 있는 거고. 그럼 걔네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지금처럼 나는 원래 이런 방향으로 들어가기를 계획을 했는데 이런 공차가 있기 때문에, 오차가 아니라 공차가 있기 때문에 밀릴 수 있죠, 당연히. 그러다 보면 얘가 틀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패스대로 안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 오차를 얼마나 작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한 게 이 드릴 튜브의 수직 길이에요. 이 길이가 길수록 훨씬 더 오차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얘를 무작정 길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를 길게 확보하기 위해서 드릴 튜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번거롭긴 한데 이 과정이 생략이 되면 우리가 드릴링을 해서 수술의 픽처의 패스를 맞추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얘거든요. 얘가 틀어지면 그 이외 모든 것들은 의도하지 않아도 하지 않아도 다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드릴 튜브를 반드시 잘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상당히 수술의 오차를 줄이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레귤러 사이즈는 이 드릴 튜브가 9mm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뭐 하악 같은 경우 개구 제한에 해당이 안 되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높이를 이렇게 9mm밖에 할 수가 없는데, 네로우 사이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달라요, 그죠? 개구 제한에 걸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mm를 더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술을 해보면 네로우 키트로 해가지고 수술을 하면 수술이 훨씬 더 정확해요. 그래서 발치 후 즉시 식립이라든가 아니면 전치부에 보통은 이미디어트 보철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전치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맞아요. 근데 그 이유가 보면 제가 봤을 때 이 드릴 튜브의 길이가 9mm보다 훨씬 더 3mm가 더 길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드릴 튜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팅에 대한 부분인데 보니팅에 대한 관련된 논문을 저희가 살펴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 임플란트 부위에서 0.5m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온도가 44도씨나 47도씨 온도로 1분 노출될 때 골재생의 손상의 역치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 포인트가 드릴링 과정에서 47도 이상이 1분 이상 지속이 되면 본 괴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거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드릴링 표준 프로토콜인데 이 과정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열이 발생하는지를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이 드릴을 쓸 때는 RPM을 어떻게 하시고 뭐 토크를 어떻게 하시고 이런 게 저희가 이제 그 기준을 정해주잖아요. 그 기준에 맞췄을 때 그 2.0 왼쪽 밑에 보면 2.0 드릴을 쓸 때 온도가 제일 높아요. 44.5도, 46.3도. 물론 1분 동안 지속이 되진 않지만은 거의 47도까지 근접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주수로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주수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드릴링을 할 때 주수가 안 된다 하더라도 빼고 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척을 하고 냉각하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드릴링을 할 때는 반드시 10초 안에 무조건 끝낸다는 생각을 하고 진행하셔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10 카운팅이라고 부르는데, 술자는 아무리 골질이 단단해서 얘가 안 뚫린다 하더라도 10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따가 하다가 10초가 넘어갔는데 다 안 뚫렸다 하더라도 빼셔야 돼요. 빼시고 당연히 포스트 어시스트는 술자가 뺄 때마다 바로 이런 식으로 그 홀 끝까지 주수 팁을 넣어서 이렇게 그 부분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과정이 생략이 되면 보니팅이 오고 그 과정은 그 상태에서 몰라요. 나중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환자가 다음날 와서 아프다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뭐 며칠이 지났는데도 계속 아프다 그러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환자한테 얘기할 때는 무절개 수술로 하면 안 아픈데, 그러니까 보니팅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환자가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 픽처가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속으로 10 카운팅 룰을 생각을 하시고 끝까지 세척을 잘 하셔야 돼요. 그 중간중간에. 자, 그리고 본 플래티닝 드릴도 상당히 중요한 드릴이거든요. 자, 이 경우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때 보면 정말 다 마음 같아서는 평평한 데만 심고 싶지만 안 그렇잖아요, 그죠? 이 코티칼브는 이렇게 사선이 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선이 져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면, 자, 내부에 드릴 튜브를 꽂고 이렇게 들어간 게 목적인데 2.0을 밀어 넣으면 이까지는 가겠죠. 근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드릴과 튜브와 슬리브 사이에는 약간의 공극이 있기 때문에 그 공극에서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밀리고 밀려서. 근데 아래쪽에서 코티칼브에서 저항을 하니까 얘가 밀릴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상태에서 꽉 끼어 있는 상태에서 쑥 들어갈 겁니다. 근데 술자는 몰라요, 이게 틀어져 들어갔는지를. 자,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오차가 나냐면 0.07 정도, 07mm 공차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공차 생기는 건 뭐냐면 드릴이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양쪽의 골밀도가 달라서 그런 거죠. 한쪽은 단단하고 한쪽은 상대적으로 덜 단단하니까 당연히 덜 단단한 쪽 미끄러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무조건 실패겠죠, 그죠? 그러니까
본 플래트닝 드릴을 하는 일은 그 부분을 차후에 들어오는 드릴이 정확한 위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준비시켜 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는 뚱뚱하게 생겼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파고 들어가요. 얘가 잠깐 뭐 뒤뚱뒤뚱 해도 크게 문제는 없죠. 그럼 얘가 정확한 우리가 원하는 깊이까지 삭제를 하고 빠져버리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드릴은 사선, 그러니까 이게 경사진 면이 아니라 평탄한 면으로 드릴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그럼 드릴 튜브를 이 위에 끼우고 2.0을 하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본 플래트닝 드릴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역할이고, 이게 생략이 되면 2.0 드릴이 틀어지고 2.0 드릴이 틀어지면 그 이후에 수술 과정은 전부 다 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2.0이 잘 되기 위해서는 본 플래트닝 드릴로 반드시 그 오프셋 레이저 마킹선까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디자인을 직접 하는 사람은 이 상단부의 본이 평평한지 경사져 있는지 이렇게 뾰족한지를 다 알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수술할 때 본 플래팅 드릴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미리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이 없으면 본 플래트닝 드릴을 골질이 단단한 곳 경사가 져 있는 경우에는 본 플래트닝 드릴이 오프셋까지 확실하게 치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의도적으로라도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10카운팅 룰을 적용을 해서. 그래서 이쪽 부분을 평탄하게 열어줘야지 그 이후의 과정이 순탄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요소 슬리브 컨택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2.7에 11.5 드릴을 우리가 드릴링을 한다고 합시다. 당연히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문제는 아무런 준비 없이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 상태에서 골밀도가 좌우가 다르거나 혹은 숫자가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뭐 식립 방향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기울어질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걸 잡아줄 수 있는 요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서 그냥 밀어넣으면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때부터 끼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아래쪽은 이상한 길이 하나 만들어졌기 때문에 걔를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슬리브하고 2.7 드릴 사이에는 공극이 있기 때문에 그 공극이 허용하는 선 상에서까지 얘가 이렇게 삐뚤어질 거예요, 그죠?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대로 패스가 안 들어갈 겁니다. 2.0을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2.7에 11.5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2.7에 5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드릴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슬리브 내부에 이게 끼어 있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컨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슬리브 컨택이라고 하는데 이 컨택이 일어나면 어쩔 수 없이 얘는 거기에 따라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짧지만 이 정도 길이만큼 무난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빼게 되면 이 정도의 구멍이 뚫려 있겠죠. 거기에 2.7에 8.5가 들어오면 얘는 아래쪽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그 구멍은 저항감 없이 쑥 들어갈 겁니다.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면 상단부에서 슬리브 컨택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패스가 틀어지지 않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11.5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길이 틀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 이걸 만들어주는 게 슬리브 컨택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이 있어야지 수술이 결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냐, 수술을 할 때 내가 다음 드릴을 쓰잖아요. 그럼 다음 드릴을 패시브하게 힘을 안쪽에 싹 넣었을 때 얘가 밑에 구멍 드릴의 깊이만큼 쑥 들어가겠죠. 들어간 상태에서 저항을 가졌을 때 더 이상 내가 힘을 안 주면 안 들어가는데 그때 얘가 슬리브에 끼어 있어야 돼요. 얘가 더 이상 안 들어가는데 슬리브에 끼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때는 내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얘가 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길이가 이렇게 가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슬리브가 끼어 있지 않으면 그 전 드릴을 한번 더 쓰거나 중간 드릴을 한번 쓰셔야 돼요. 길이별로. 그리고 어부트먼트 프로파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철을 위해서. 자, 이 사진 한번 볼까요? 46번, 7번인데 36번, 7번인데 37번은 체결이 잘 돼 있어요. 엣지 스캔 바디가. 근데 36번은 픽처하고 뭔가 지금 안 맞아요, 그죠? 약간의 사선 부분에 빈 공간이 보여요. 옛날에는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얘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이후에 막 나오는 보철은 전부 다 그러니까 안 맞아요. 안 맞고 맞다 하더라도 쓰다가 한 장 쓰다가 헐렁거린다고 빠진다고 뭐 덜렁거린다고 그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끼이지 않는 이유는 이 픽처 레벨 위에 있는 본이 정리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얘를 언제 정리를 했어야 되냐면, 자, 수술 과정에서 슬리브가 이렇게 위치했다 가정을 하고 임플란트가 이렇게 심어졌겠죠. 그럼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부트먼트 프로파일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서
매지할 쪽으로 바짝 밀었어야 돼요. 밀고 그리고 디스탈도 좀 뭐 경우에 따라 가든지 해서 매지할 쪽에 본을 쳐야지 이렇게 되겠죠. 이 본에 그러니까 이 엣지 스캔 바디가 체결되는 걸 방해하는 매지할 쪽에 본이 다 없어지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37번처럼 완전 체결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수술 과정에서 디자인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어버트먼트 프로파일을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를 대부분 루틴하게 쓰는 게 많은데 그거를 결정을 지어야 되고 그 부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말씀드릴 보철에 대한 부분이 수월해집니다. 안 그러면 보철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다른 시스템이랑 다른 거죠.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뭐 오프셋, 드릴 튜브, 봄 플래티닝, 슬리브 컨택, 그리고 봄 어버트먼트 프로파일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일반 절개 수술에서 나오진 않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오나비 서지컬 가이드를 써서 수술을 잘 하시려고 하면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자, 드릴링 프로토콜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들을 그러면 과연 내가 그러니까 원장님 입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란 얘기야를 집대성한 거거든요. 자, 그럼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초반에 저희도 이렇게 뭐 당연히 서지컬 가이드를 가지고 수술 드릴링을 하는 게 일반 그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초기에 저희가 이제 했던 방법이 이런 식의 순서를 5.0에 10을 심을 때 이런 드릴링 순서로 갔었어요. 갔는데 얘는 이제 어떤 문제를 이야기를 하냐면 디오나비 비기너는 처음에 저도 그랬지만은 그냥 수술이 빨리 끝나고 잘 되는 게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마스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스터는 술전 분석과 똑같은 위치에 임플란트 식립하고 싶은 거죠. 처음에는 비기너일 때는 1도가 틀어져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어차피 보철로 다 커버가 되니까. 근데 점점 욕심이 생기면서 내가 원했던 위치 그대로 딱 들어가면 희열을 느끼고 그게 가능해야지 즉시 보철이 가능하죠. 그리고 골폭이 정말 좁은 경우에는 오차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내가 수술을 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그걸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아까 말했던 슬리브 컨택이라는 게 필요했고 그 슬리브 컨택을 위해서 이전에는 어떻게 해야 슬리브 컨택을 할까?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길이 직경별로 길이별로 순차적으로 쓴 거예요. 드릴을 정말 많이 써야 되지만 정확도를 위해서는 이 정도도 할 수 있어 라고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더군다나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은 픽처를 임플란트 커넥터에 연결을 해서 드릴링을 다 한 다음에 픽처 식립을 하고 나면 커넥터가 안 빠지는 거예요. 가이드에 끼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왜 안 빠질까도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러면 안 빠지는 이유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단면을 보면 지금 여기에 관련된 게 세 가지잖아요. 슬리브, 커넥터, 픽처. 자, 그렇다고 하면 안 빠진다라고 하면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커넥터하고 슬리브가 끼어 있는 거겠죠. 두 번째가 커넥터와 픽처가 끼어 있는 경우고. 그럼 첫 번째 커넥터와 가이드 슬리브가 끼어 있다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수술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들어갔다라고 하면 헐렁헐렁한데 잘 빠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수술 다 했는데 임플란트 잘 치면 같은데 빠질 때 얘가 헐렁하게 안 빠지더라라고 하면 수술은 잘 됐을지 몰라도 혹은 뭐 약간 틀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커넥터와 픽처가 꽉 끼어 있는 형태는 과토크가 걸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슬리브하고 커넥터하고는 헐렁한데 커넥터가 픽처하고 끼어 있어서 안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가이드를 뺐는데 얘가 안 빠지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과토크가 걸려있기 때문에 약간 역회전해서 살짝 풀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커넥터하고 슬리브가 끼어 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찝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술자 입장에서.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수술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구나라는 걸 내가 캐치를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왜 이런 오차가 생길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 도대체 드릴링 하는 동안 본 내부에서 구멍이 어떻게 되고 방향이 어떻게 되고 왜 끼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죠?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원인을 우리가 판단을 했으면 그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드릴링 하는 동안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컨벤셔널 드릴링 프로토콜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요 순서대로 한번 간다고 해봅시다. 자, 크게 세 파트로 나눌 건데 이니셜 드릴이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과정, 그 다음에 파이널 드릴이 직경을 넓히는 과정, 그리고 위에 상부를 따주는 과정. 자, 2.0에 5를 뭐 티슈 펀치하고 본 플래팅ing 한 걸 이제 하고 했다 가정하고
2.0에 5가 들어가면 뭐 얘는 틀어질 일이 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2.0에 10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생기겠죠, 그죠?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근데 2.7에 5를 써. 2.7에 5를 쓰면 아까 말씀드린 슬리브 컨택이 되는 상태에서 2.7만큼 파지니까 문제 없고, 그 다음에 2.7에 10이 들어가면 이상하죠. 2.7에 5까지는 왔는데 여기서 더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직 슬리브 컨택이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밀어 넣으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슬리브 컨택이 안 된 상태에서 드릴이 되면 틀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요런 그 길이 때문에, 그러니까 직경 때문에 얘가 더 이상 슬리브 컨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고밀도가 존재한다거나 아니면 술자의 힘이 작용하는 경우는 당연히 패스가 틀어지겠죠. 그럼 얘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2.7에 8.5를 씁니다. 자, 그럼 2.7에 8.5를 쓰면 다행히 이제 드릴이 시작하는 포인트에서 슬리브 컨택이 되니까 안정적으로 8.5까지 확장이 돼요. 그 다음에 2.7에 10을 쓰면 이까지 되죠. 이까지는 어쨌든 해결을 했어요, 그죠? 근데 다음 드릴이 3.0이 10인데 3.0이 10을 그때 이제 이렇게 밀어 넣으면 또 같은 일이 반복이 돼요. 슬리브 컨택이 없이 드릴링이 시작이 되니까 여기에서 또 패스가 틀어지겠죠. 이런 스펙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러면 3.0에 8.5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3.0에 8.5를 써도 슬리브 컨택이 없이 드릴링이 돼요. 왜냐하면 3.0에 5mm 드릴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3.0 이후에 있는 모든 드릴은 슬리브 컨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동안 드릴링을 한 거예요. 컨벤셔널 드릴링이 가지는 가장 큰 취약점이 그거였죠. 그래서 3.0 파이 이후 드릴은 슬리브 컨택 없이 드릴이 되니까 패스가 틀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골밀도가 특히 다른 경우에는 많이 틀어졌던 거죠. 또 두 번째 문제는 3.0을 설사 이렇게 뭐 패스가 잘 마치 들어갔다 하더라도 얘를 가지고 내가 드릴을 어디까지 쓸지를 결정을 해야죠. 이게 지금 밀도가 골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평가를 해서 내가 언더 드릴링을 할 건지 아니면 정 드릴링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얘 같이 상부에 어떤 경우는 상부가 단단하고 하부가 헐렁할 수도 있고 캔슬러스 본 부위가, 아니면 반대로 상부는 헐렁한데 아래쪽이 단단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구별해서 저희가 알면 좋은데 이 방법대로는 하면 그걸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래쪽에 골질이 이렇게 예를 들어 저항이 있어 과토크가 걸린다라고 하면 골질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코티카 일부만 딱딱하고 아래쪽이 허당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파악이 안 되니까 초기 고정 확보에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이제 과제가 생긴 거고, 그러면 어떤 드릴링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구상을 시작을 했겠죠. 자, 그러면서 그 새로운 드릴링 프로토콜은 이런 조건들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슬리브 컨택이 있기 전에는 드릴의 끝이 절대 본에 닿으면 안 되고, 두 번째 슬리브 컨택을 방해하는 상부의 본을 먼저 삭제를 해서 상부를 넓혀줘야 되죠. 그래야 1번이 확보가 되니까. 그 이후에는 기왕이면 코티칼 본이랑 캔슬러스 하방에 캔슬러스 본의 밀도를 따로따로 체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을 거고, 그리고 픽처 상부뿐만 아니라 하부에서도 고정력을 같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거기다가 혹시라도 틀어졌다라고 하면 그걸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할 거고요. 발차기 케이스에도 쉽게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 뭐 개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잘 적용을 할 수 있는 컨셉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프로토콜을 드릴 순서를 하는 게 좋은지를 연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컨벤셔널 드릴링 프로토콜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 컨셉은 뭐냐면, 처음에 2.0에 5를 뚫고요, 2.0에 10을 뚫어서 길이를 확보한 다음에 여기에서 직경을 넓혀가는 방법으로 활용을 한 거다, 그죠? 그리고 상부가 딱딱하면 상부를 열어주는 방식.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길이를 먼저 확보하고 직경을 넓히는 방식으로 봤어요. 근데 새로 수정된 드릴링 프로토콜은 약간은 다르게, 처음엔 똑같이 2.0에 5를 갖다가 2.0에 10의 길이를 확보한 다음에 직경을 바로 넓히는 게 아니라 상부를 먼저 열어줘요. 상부를 열어주고, 그리고 직경을 조금 더 크게 해서 길이를 맞추고, 그리고 길이를 확보한 다음에 다시 상부를 조금 더 열어주고, 그리고 길이를 맞추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위쪽에 그러니까 위쪽 부분을 먼저 열어주고, 그리고 하방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약간은 컨셉이 달라요. 그렇게 해서 임플란트 심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진 표준화된 드릴링 프로토콜은 이렇게 돼 있어요. 뭔가 복잡하다, 그죠?
근데 이게 상당히 정확한 수술을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2.0의 길을 만들어주는 첫 번째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파이널 드릴까지 가는 중간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상부를 코티칼본을 그러니까 임플란트 보철이 잘 되도록 한 어부트먼트 프로파일 정리해 주는 게 있고, 그 임플란트 커넥터가 있고, 이렇게 세 부분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간중간에 보면 그 특이하게 2.7이 쭉 가다가 3.8 프로파일이 나오고, 그죠? 3.2 가다가 3.8 나오기 전에 4.5 프로파일이 나오고,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이죠, 그죠? 근데 이게 왜 필요한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저 드릴링 프로토콜대로 했을 때 안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똑같이 2.0이 5를 가는 건 똑같고요. 2.0이 10을 갔어요. 자, 그 상태 2.7에 5가 왔고 2.7에 8.5가 그대로 왔어요. 아무 문제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8을 쓰라고 얘네들이 써 있는데 3.8을 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끝까지 안 가요. 상부에 딱 여기까지만 열어줘요, 그죠? 얘를 빼면 어떤 걸 내가 느낄 수 있냐면 이 3.8을 넣었을 때 골의 저항감을 제가 숫자가 느낄 수 있죠, 그죠? 그러면서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헐렁하거나 빡빡하거나. 빡빡하다라고 하면 상부의 코티칼 본이 단단하다는 걸 제가 알 수 있어요. 이건 하부의 본이 아니라 상부 코티칼 본의 골밀도를 제가 체크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상부를 계속 넓혀줘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반대로 위에가 헐렁하다 그러면 더 이상의 프로파일은 쓰면 안 되겠다 제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하부 캔슬러스 본에 대한 정보는 전혀 배제하고 없이 위에 있는 코티칼 본에 대한 골밀도만 제가 체크할 수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이걸 통해서 제가 원하는 만큼의 초기 고정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실패 없이. 자, 그리고 나서 뭔 들이 들어오냐면 3.8을 가지고 상부만 쳐줬는데 그 다음 들이 들어오는 건 2.7에 10입니다. 2.7에 10은 위에 상부를 열어줬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 없이 쑥 들어와요. 근데 충분히 슬리브에는 컨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2.7에 10은 무난하게 길이를 확보하고 그 다음 들어오는 게 3.2에 10인데 3.0은 굳이 안 들어와도 돼요. 그래서 3.2로 이렇게 한 단계 드릴을 생략할 수 있는데 3.2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보면 위에 상부에 3.8이 열어놨기 때문에 프로파일 그 드릴이 얘는 저항 없이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들어왔을 때 충분히 상부에서는 컨택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드릴이 틀어질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3.2에서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3.2의 저항감을 제가 다시 체크를 해요. 3.2에서 저항감이 없다. 그러면 하부에 골밀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까 3.8일 때도 골밀도가 떨어져서 저항감이 없었는데 3.2일 때 저항감이 없다. 근데 제 목표는 5.0에 10을 심는 걸 가정을 하면 더 이상 드릴링 안 합니다. 이거는 2단계 온도로 가야 될 만큼 골밀도가 떨어진 디포 스타일이기 때문에 얘는 이까지 하고 픽처를 바로 식립을 해요. 근데 만약에 3.2를 들어갔는데 여기가 빡빡해요. 자, 그러면 당연히 3.2 다음 드릴 3.8을 써야겠죠, 그죠? 그걸 제가 계속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할 때 제가 이 부분의 골밀도가 어떨 거다라 생각을 해서 정드릴링을 할지 뭐 한 단계 언더로 가야 될지를 고민을 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예측이 맞는지를 여기서 다시 체크를 해봐요.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하면 원래 계획대로 가는 거고 아니다라고 하면 수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딱딱하다라고 하면 다음 단계는 4.5로 가서 4.5로 상부를 열어줘요. 자, 그러면서 다시 여기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죠. 코티칼본의 골밀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그러면서 계속 진행해야 될지 아니면은 코티칼은 더 이상 안 열어야 될지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3.8이 오면서 슬리브 컨택된 상태에서 드릴이 될 거고, 그리고 아래쪽 하방에 캔슬러스본의 골밀도로 체크를 해서 그리고 드릴 사이즈를 제가 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계속 골밀도 높다라고 하면 4.3 그리고 5.0까지 열어주고 픽처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컨벤셔널이랑 다르게 얘는 상하부에 그러니까 코티칼본과 캔슬러스본의 골밀도를 따로따로 제가 계속 체크를 하면서 얘는 열어줘야 되고 얘는 더 이상 하면 안 되고, 혹은 반대로 얘는 충분히 안 열어주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제가 조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원하는 초기 고정력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뭐 30에서 50 사이에. 자, 그러면 두 개 같은 그 모델에서 같은 그 인조본에서 모델에서 컨벤셔널 방법이랑 이런 스탠다드 방법으로 해가지고 과연 초기 고정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비교를 한 실험을 보면, 자, 우리가 쓰는 UF2의 픽처 디자인을 보면 하부에서는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다가 상부에서 갑자기 벌어지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픽처가 들어갈 때 처음엔 잘 들어가다가 한 스레드 한 두세 개 남겨두고는 빡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원리 이유가 이 픽처의 디자인 때문에 그렇다, 그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5.0에 10을 심을 건데 본 자체가 D3다라고 하면 저희가 계획된 드릴 순서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얘들을 가지고 하면 본 프로파일 당연히 위에 안 쓸 거고 아래쪽은 이렇게 되겠죠. 4.3까지 쓰고 한다면 픽처는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얘가 걸리는 부분은 여기죠. 상부 부분이고 하부는 그냥 다 허당인 거죠. 그러니까 얘 초기 고정은 요까지 하부 에이펙스 부분에서는 거의 고정력이 없다가 위에 스레드 4개, 5개 남겨두고 이렇게 증가가 돼서 35N을 잡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썼던 방법대로 하면은 35N을 하더라도 그 고정력이 상부에서 나왔지 하부에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스탠다드 드릴링 프로토콜을 하면 이 순서대로 쓰게 되면 3.2에 10에 3.8 본 프로파일을 써요.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고, 그러면 본과 닿는 부분을 제가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됐겠죠. 그럼 얘는 하방에서도 2개의 스레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점 이런 식으로 상부에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면서 고정력이 잡히는 거예요. 총 35로. 그러니까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같은 35로 하더라도 옛날 방법대로 하면 상부에서 몇 개가 걸리는 거고, 새로운 방법으로 하면 아래쪽부터 걸리니까 훨씬 더 안정성이 확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스탠다드 프로토콜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드릴링 프로토콜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초기 고정을 확보하는 데도 용이하고 그렇게 잘 할 수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히팅 방지를 위해서 주수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 그 개구량 제한시 식립 방법은 보통 학 제2 대구치가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 이렇게 그림을 보면 일단 슬리브를 위치시키고 가이드를 튜브를 하고 2.0에 7을 넣는데 7을 넣어서 7mm까지 드릴링을 하고 그 다음 뭐 2.7에 7을 하고 그 다음 뭐 3.0에 7을 하고 3.8에 7을 하고 4.3에 7을 하고요. 그 다음에 4.3에 10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7번에서 가장 힘든 건 뭐냐면 2.0에 10을 넣기가 너무 어려워요. 2.0에 10만 들어가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2.0에 10이 들어가기 어려운 거는 슬리브 내에 튜브가 올라가고 그 튜브에 수직으로 되지 않으면 2.0에 10이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가 2.0에 5는 억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2.0에 5까지만 길을 만들어 놓고 그 이후 드릴은 이렇게 저속으로 가면서 드릴 튜브를 이용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길을 맞춰줄 수 있거든요. 이 정도 하학 7번에 같은 경우에는 개구가 제한되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전치부보다는 골폭이 좁진 않기 때문에 약간의 틀어진 건 허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에 7 혹은 2.0에 5를 쓰고 그 밑에 하방은 그냥 파이널 드릴 가지고 이렇게 뚫어도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최악의 경우 어떤 경우냐면 아까 이제 처음에 다시 가보면 이거 자체가 힘들어요. 2.0에 7뿐만 아니라 2.0에 5까지 드릴 튜브를 끼운 상태에서 얘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되게 팁인데 슬리브가 있으면 그러니까 원래는 슬리브에 튜브를 끼우고 그리고 드릴 2.0에 5를 드릴을 끼우잖아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경우가 있겠죠. 상하게 뭐 치아가 내려왔다던가 개구가 안 된다던가 하면 그때는 구강 내에 슬리브가 있으면 구강 밖에서 드릴 튜브하고 2.0에 5 드릴을 끼우고 걔를 같이 해가지고 슬리브에 끼워요. 그러면 그나마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라도 할 수 있으면 수술은 됩니다. 근데 그것까지 안 되면 사실 좀 힘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방법을 써서 하셔도 개구가 안 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요. 자, 2.0에 5를 쓴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절개 상악동 거상술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은 기구에 대한 이야기부터 할게요. 자, 프레미스 크레스탈 사이너스 키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리고 뭐 이니셜 드릴, 뭐 스트레이트 드릴, 사이너스 드릴. 사이너스 드릴이 가장 핵심이죠. 이게 이제 멤브레인을 천공시키지 않고 그 상악동 하얀에 본 코티카본을 따겠다는 건데 얘는 회전력으로 따는 게 아니라 힘으로 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끝이 이렇게 라운딩 처리가 돼 있어서 이렇게 점막을 찢지 않는 형태로 돼 있어서 천공 없이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상악동의 이렇게 잔존골의 형태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그 스타퍼를 잘 설정을 해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뎁스 게이지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안에 넣은 본을 이렇게 조금 분산시켜 주는 것도 있고 다져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학 거상을 위한 기구들이죠. 스퀘어 렌치나 멤브레인 리프터, 그다음에 튜브, 뭐 시린지 이런 것들.
자, 이 상악동 거상술을 무절개로 하기 위한 가장 기본 컨셉은 이제 요 그림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수술 과정에 보면 이렇게 가이드를 끼울 거고요. 가이드를 끼운 상태에서 3.2의 그 사이너스 드릴의 그 스펙이 3.2에 17인데 길이가 얘를 이렇게 그냥 확 밀어 넣으면 당연히 뚫리겠죠, 그죠? 뚫리니까 이 길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슬리브 상단에서 상악동 하연까지 길이를, 그 길이를 안다라고 하면 그 값을 A라고 합시다. 근데 그 값이 예를 들어 A가 14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14라고 하면 이 전체 길이가 17이니까 이 상악동, 그러니까 그 이 사이너스 드릴에 그 17에서 그러니까 x를 빼면 14 이하가 되니까 뭔가 스타퍼를 달아서 얘가 덜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x가 얼마냐면 3이겠죠. 그러니까 쉽게 그 3을 달면은 얘는 이 끝까지 안 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스타퍼를 내가 어떤 스타퍼를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상악동 하연까지만 내가 드릴링을 하겠다는 걸 결정을 해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는 A 값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악동 하연에서 슬리브 상단까지 길이. 자, 그럼 그 과정에서 이제 수술을 계속 한다라고 하면 가이드를 제거를 할 거고, 이렇게 시린지하고 그 수학 거상을 위해서 이렇게 끼워 가지고 수학 거상을 합니다. 그럼 얘가 예정된 대로 진행이 되면 점막을 이렇게 올려 가지고 이렇게 거상을 시킬 거고요. 다시 물을 빼고 살라인을 뺀 다음에 다시 빼는 과정에서 보면 멤브레인이 성공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막이 떨어지면서 나온 혈액이 이렇게 튜브를 따라서 나와서 이런 형태로 끊어지지 않고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음압이 걸리면서 따라 나오거든요. 자, 그럼 그런 상태에서 다시 가이드를 끼우고 본을 넣죠. 그런데 이제 이 상부에 있는 요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이 부분을, 조각 부분을 1mm 전진한 사이너스 드릴 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가이드를 뺀 다음에 이 컨덴서를 가지고 밀어넣는데 이 자체의 길이 19mm거든요. 근데 얘도 그냥 밀어넣으면 뚫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B 값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잇몸에서 상악동 하연까지 이 길이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 6mm다라고 하면 13mm의 스타퍼를 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안전하게 요 상악동 하연까지만 이렇게 밀어넣는 거죠. 그럼 얘를 가지고 본을 이렇게 다져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악동 거상을 위해서 무절개로 하기 위한 방법에서 필요로 하는 수치 두 개가 아까 말한 A와 B거든요. A는 슬리브 상단의 상악동 하연까지 길이고, B는 잇몸에서 가이드가 뺀 잇몸에서 상악동 하연까지 길인데, 그 두 가지 값을 알아야지 내가 어떤 스타퍼를 쓸지를 결정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그걸 계산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디자인을 한 디자이너들이 그 길이를 다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는 표를 줘요. 뭐 어떤 스타퍼를, 어떤 길이의 스타퍼를 써야 되는지 해서 이 프로토콜이 나오는데, 그거는 가이드를 저희가 배달을 받을 때 같이 나오니까 요걸 수술실에 붙여놓고 요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뭐 각 병원 원장님들만 어떤 본을 쓰느냐가 또 이렇게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최 교수님 강의 듣고 이 바이오스 콜라겐을 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겼는데 어떤 식으로 쓰냐면, 이렇게 뜯어보면 이만큼 들어있어요. 정육면체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티슈에 넣고 살짝 그 살라인 가지고 적십니다. 그냥 하면 이렇게 버석버석 하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얘를 시저로 잘라요. 어느 정도 자르냐면 사이너스 드릴의 직경이 2mm니까, 그러니까 3.2니까 3.2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 그 사이즈로 자르면 이렇게 조각이 몇 개 안 되거든요. 한 10개, 10개에서 20개 정도 사이 돼요. 그죠? 걔를 찝어가지고 상악동 내에 이렇게 하나씩 넣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파우더 타입을 썼는데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요걸 하면서 금방금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거상술하는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이 환자분 27번 케이스고요. CT하고 스캔을 찍겠죠.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그런 방법대로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하고, 수술 당일날 찍은 사진인데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니터 상에 이런 부분을 보고 골지를 제가 파악을 하면서 들어가는데, 그때 나온 그 프로토콜이 이거였어요. 이대로 이제 하는 거죠. 하고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자, 4시 25분입니다. 수술 시작 시간이. 자, 가이드 끼고 티슈 펀치를 쓰죠. 이제 살짝 원만 좀 그려주는 거예요. 본플래팅 드릴을 써주고요.
그 가이드 드릴 튜브를 끼우고 2.0에 5mm 들였습니다. 그 스타퍼를 단 2.0에 10mm 들였고요. 드릴 튜브를 떼고 중간중간에 주소하는 거 보이죠? 2.7에 5mm 들였습니다. 스타퍼 단 2.7mm 드릴 쓰고요. 네, 사이너스 드릴 쓰죠. 자, 그리고 가이드를 제거하고 충분히 세척을 해준 다음에 자, 수압 가상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살라인을 넣을지를 계산을 하고 걔가 이제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해요. 자, 우리 원하는 만큼 밀어 넣었으면 다시 이제 백프레셔를 가해서 빼는데 이게 막이 천공이 안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혈액이 같이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묻어나가. 이때 이제 음압이 걸리거든요. 자, 그러면서 컨덴서로 뚫렸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그 본을 하나씩 집어서 넣어요. 잔존골이 뭐 한 6, 7mm 정도 됐기 때문에 들어가는 양이 많지는 않아서 몇 개 안 넣었어요. 다시 가이드 끼우고 픽처를 넣죠. 이렇게 원래 썼던 사이너스 드릴보다 약간 1mm 좀 더 전진해서 상부를 좀 열어주고. 아, 요거는 뭐냐면 본을 넣었는데 이게 막혀가지고 안 들어가는 경우에 쓰는 방법인데, 얘를 손으로 눌러서 잘 안 들어가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드릴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이드를 다시 끼우고 이렇게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넣으면 다 잘 들어가요. 자, 그리고 필처 5.0 들어가죠. 자, 이러면서 세컨 어시스트가 토크수를 불러줘요. 그래서 초기고정 얼마나 온지를 제가 체크를 하죠. 그리고 핸들 하쳇으로 방향을 맞춰주고요. 그 엣지 스캔 바디를 끼우죠.
오늘 아래쪽 대합치랑 약간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높이가 낮은 걸로 다시 교체해서 끼운 거예요. 자, 이게 다 끝난 게 확인이 되면 저희는 그 SD를 찍어서 얘가 아까 그 완전 체결됐는지 확인을 하고 수술을 마치거든요. 그래서 수술은 6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계획했던 대로 다 잘 진행이 돼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술 직후 사진이고 뭐 사진은 이렇게 잘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제가 해보니까 이제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수술을 빨리 끝낼 수 있는 이유가 첫 번째가 머징 포인트를 타겟 에어리 바깥쪽으로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설명했던 머징 포인트를 7번 이쪽으로 디지털 쪽으로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두 번째가 아까 말까 본을 어떻게 쓰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파우더 타입으로 하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그 콜라겐 바이오스를 쓰니까 이렇게 조각조각으로 나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고 넣어서 금방금방 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 지금 머징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잡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는 치아만 이용해서 하면 약간의 뒤쪽으로 갈수록 오차가 생긴댔다 그죠? 오차가 0.5mm, 1mm만 돼도 저희가 계획했던 사이너스 드릴로 구멍이 안 뚫려요. 그러면 했던 거 해보고 수학 거상 해보고 안 뚫린 거 확인하니까 다시 가이드 끼우고 1mm 더 전진한 사이너스 드릴을 써서 또 뚫는 거 확인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원했던 대로 하려고 하면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가이드를 만드는 이 스캔 데이터 만드는 이 과정부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라인이 이렇게 보시면 연조직 라인이 스캔 데이터랑 거의 같도록 일치하도록 그리고 단면을 봐도 그렇게 되면 수술 자체도 계획했던 대로 사이너스 드릴 그 길이 그대로 다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수술에 대한 마지막 부분인데 무적외 상황도 거상술에서 클리니컬 그러니까 케이스에서 멀티플 케이스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10번 때 4개를 심어야 되는 경우죠. 여기서 14번은 발치 후 직시식립으로 하는 경우고 5, 6, 7은 사이너스를 다 올려야 되는 케이스예요. 이런 경우에 자 디자인도 했고 뭐 이렇게 나왔어요. 수술 프로토콜도 다 나왔는데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가이드 디자인이죠. 빼고 끼웠어. 자, 그럼 여기에서 뭐 가이드 요거 사진은 가이드가 치아에 잘 안착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사진이고 그럼 요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멀티플로 심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5, 6, 7 심는다고 합시다. 5번, 6번, 7번을.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뭐부터 해야 될까?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근데 가상으로 만약에 15번, 16번, 17번 구멍을 다 뚫어놓고 이때부터 내가 수학 거상을 하겠다라고 하면 5번으로 들어가는 쌀 라인은 전부 쭉쭉 들어가다가 6번으로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6번으로 들어간 거는 다시 뭐 5번으로 빠질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뭐 구멍을 막고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저는 6번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하고 7번을 안 뚫어 놓고 6번만 뚫어 가지고 그쪽으로 수학 거상을 해서 들어 올린 다음에 그러면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안쪽에 물이 차겠죠. 그죠? 그 물을 빼고 나면 다시 꺼질 거고 거기에 본을 밀어 넣으면 이런 식으로 밀려 올라갈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그 상태에서 5번과 7번을 5번도 하고 7번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5번은 이미 막 자체가 이렇게 디태칭이 돼 있기 때문에 막이 천공될 요소도 조금 줄어들고 이런 경우에 본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멀티폴로 할 때 이렇게 그 좀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한 개를 먼저 확보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요 프로토콜대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수학 거상하고 이때는 제가 이제 PRF를 썼었거든요. 초기 했던 방법이라서 PRF를 쓰고 이때 썼던 본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바이오스 콜라겐을 쓰진 않고요. 뽀티 타입 본을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6번 자리에서 밀어 올려가지고 충분히 거상된 걸 중간에 CT를 찍었거든요. 확인을 하고 예, 5번하고 7번하고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